안녕하십니까. 남북미 무기열전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한 3번에 걸쳐서 미국의 전략 폭격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이 쓰고 있는 전략 폭격기가 3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B-52 스트라토포트리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B-1 B 랜서, 그 다음에 B-2 스피릿,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를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B-52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게 B-52H예요. 그러니까 A부터 시작했겠죠. B-52 A, B, C, D 쭉 있다가 H니까 상당히 개량형이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B-52는 우리에게도 매우 친숙하죠. 왜냐하면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미국의 B-52가 왔다 갔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보도가 심심찮게 나옵니다. 언론에서는 B-52가 왔다, 미국에서 B-52 왔어라고 하면은 이제 북한이 크게 긴장한다, 뭐 이렇게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물론 이제 B-52가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 폭격기이고, B-52의 그 탑재량이 어마어마해요. 32톤인가 뭐 그 정도 탑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폭격기다 보니까 상당히 어마어마한 폭격기인 건 맞죠. 자, 그래서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B-52의 공식 명칭은 스트래토포트리스인데 이게 성층권의 요새라는 뜻이에요. 성층권이면은 고도 10km 이상 이제 아주 높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폭격을 한다 막 그런 뜻인데, 왜 이렇게 높게 올라가느냐? 이게 옛날에 이제 폭격기를 만들었을 때 그것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폭격기하고 전투기, 공격기, 이게 이제 다 다른 개념이잖아요. 전투기는 말 그대로 이제 공중전을 위해서 만든 비행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비행기끼리 서로 이렇게 싸우는 그게 이제 전투기고, 공격기하고 폭격기는 둘 다 지상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좀 용도가 다릅니다. 폭격기는 지상에 고정된 목표물을 공격하는 게 폭격기고, 공격기는 지상에 이동하는 목표물을 공격하는 게 공격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격기는 크기는 전투기랑 비슷합니다. 아주 작아요. 폭격기는 폭탄을 어마어마하게 싣고 가야 되기 때문에 크기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폭격기하고 전투기, 공격기는 크기에서 이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그래서 폭격기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게 폭격기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적이 쏴 맞추기도 쉽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폭격기가 뜨면 밑에서 대공포를 막 바바바바박 쏘면 이걸 격추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높이 올라가는 거죠. 최대한 높이 올라가야 대공포가 올라오지도 않고 너무 이제 멀리 있으니까 맞추기도 어렵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가서 떨어뜨리니까 어떤 문제가 또 생깁니까? 너무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융단 폭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B-52 같은 전략 폭격기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아주 높은 곳으로 이렇게 쭉 날아가면서 폭탄을 막 수십 발을 우두두두 떨어뜨려요. 그럼 그 중에 하나는 목표물에 맞는 거죠. 그런 식으로 폭격을 하는 그런 비행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펙을 한번 보면은 일단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실제로 가서 보시려면 어디로 가면 되냐면요, 서울의 용산에 전쟁기념관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B-52가 진열돼 있습니다. 그 야외에 있어요. 근데 가서 직접 보면 어마어마하게 크고, 특히 매우 특이한 게 이 B-52 생긴 게 일반 여객기하고 다르게 동체가 되게 가늘어요. 그러니까 진짜 연필처럼 가늘어요. 그리고 날개가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그래서 이게 또 특이한 게 뭐냐면 날개가 너무 길어가지고 딱 봐도 이거 날개가 너무 길어서 이륙이나 착륙할 때 날개가 땅에 닿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날개 끝에 바퀴를 답니다. 그래서 동체 바퀴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날개 끝에도 바퀴가 있어가지고 얘가 날개 끝이 땅에 닿지 않도록 이렇게 좀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 정도로 되게 크고 긴 비행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길이가 거의 50m에 가깝습니다. 48.5m라고 하고요. 날개 폭은 56.4m. 그러니까 길이보다 폭이 더 그만큼 날개가 길어요. 그다음에 높이는 12.4m고요. 날개 넓이가 370제곱미터라고 하는데, 날개 넓이가 중요한 건 날개 넓이가 넓을수록 더 이 양력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은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날개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날개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연료를 담는 통이 날개에 있어요. 그러니까 날개 속은 텅 비어 있거든요. 거기에 연료를 채웁니다. 굳이 따로 연료통을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비행기들 보면은 날개 연료가 이제 가득 실리는데 날개가 넓다는 건 그만큼 연료를 많이 실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렇게 되고요. 자체 중량은 83톤 정도 되고요. 최대 이륙 중량이 221톤이 나갑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실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자체 중량을 최대 이륙 중량에서 자체 중량 빼면 그게 다 무기, 폭탄 무게냐? 그건 아니에요. 연료를 또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연료를 또 많이 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속 거리가 16,000km, 전투 반경 뭐 14,000km, 16,000km니까 어마어마하게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최고 속도는 0.8로 초음속 비행은 안 합니다. 0.8 정도면 이제 뭐 아음속 뭐 이렇게 보죠. 음속에 가까운. 그리고 최고 고도는 15km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고요. 최대 폭탄 탑재량이 32톤까지 탑재할 수 있다. 엔진이 무려 8개나 들어갑니다. 터보팬 엔진을 8개를 탑재하는데 8개니까 날개 4개씩 달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날개가 길단 말이죠. 그래서 2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탑승 인원 5명, 5명이나 탑재를 해서 뭐 조종사, 그다음에 이제 무기 관제사 뭐 이게 기본 있겠죠. 아까 이제 B-52H까지 왔으니까 개량형이 많다는 얘기인데 많은 개량형이 존재한다는 건 그만큼 오래된 비행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언제 개발됐느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부터 미국이 새로운 전략 폭격기를 개발하기 시작을 해서 1952년에 B-52 시험 비행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에 개발된 비행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955년에 실전 배치를 시작을 합니다. 엄청 오래된 비행기죠. 그렇게 해서 그럼 1955년이면 한국 전쟁 직후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1960년대 베트남전에서 활약을 했겠구나라고 이제 짐작을 할 수 있겠죠. 32톤에 달하는 폭탄을 싣고 음속에 가까운 빠른 속도로 10,000km 이상 날아가서 폭격을 할 수 있는, 융단 폭격을 할 수 있는 무기니까 그 당시로서는 세계 최고의 무기 뭐 이렇게 꼽을 수 있죠. 물론 이제 핵무기가 있지만 핵무기를 제외하고는 이 폭격기가 이제 세계 최고의 무기다 뭐 이렇게 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 때 실제로 많이 활용을 했고 베트남 전쟁에서 이게 가면은 32톤의 폭탄을 실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크 117 폭탄 같은 경우 340kg이에요 무게가. 그러면은 몇 개를 실을 수 있어요? 거의 100개를 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가가지고 폭탄을 100개를 그냥 우두두두두 떨어뜨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거의 전술 핵무기에 근접한 파괴력을 보였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걸프 전쟁, 뭐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 코소보 전쟁, 시리아 전쟁 이런 데 다 투입이 됐어요. 그렇게 했고 지금까지 744대를 생산을 했고 2022년 기준으로 72대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744대를 생산했는데 72대가 남아 있다?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격추된 건 아니죠. 격추 진짜 많이 되긴 했어요. 격추는 많이 되긴 했는데 너무 낡아서 1950년대부터 생산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낡았겠어요. 그래서 낡아서 이제 폐기 처분된 그런 비행기들도 많이 있는 거죠. 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B-52H이고 이 B-52H를 언제 생산했느냐? 놀랍게도 1961년부터 63년까지 생산한 비행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B-52H 떴다라고 하면 이게 환갑이 넘은 그런 폭격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그 조종사들 중에 B-52 폭격기를 할아버지, 아버지, 그다음에 아들 이렇게 3대에 걸쳐서 비행기를 조종한 그 조종사 집안이 있어요. B-52만 전문적으로 조종하는 집안이 있을 정도로 진짜 오래된 폭격기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따져보면 아니 미국이 도대체 전략 폭격기 하나를 개발을 해놓고 그걸로 60년 넘게 울거먹는다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최신형 좀 만들면 안 되나? 라고 생각될 수 있죠. 자, 그래서 당연히 최신형을 개발을 했겠죠. 그게 아까 얘기했던 B-1B 랜서나 B-2 스피릿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최신형 개발을 했으면 이 낡은 환갑 넘은 전략 폭격기는 이제 퇴역을 시켜도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또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결정적으로 이제 돈 문제예요. 돈 문제인데 그 전에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B-52의 단점이 뭐겠습니까? 너무 크다는 거, 너무 커서 격추가 쉽다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실제 베트남 전쟁에서만 B-52가 31대가 격추가 됐어요. 그 정도로 이제 많이 격추가 되다 보니까 공군에서 야 B-52 이제
너무 낡았고 위험하고 조종사들이 이제 몰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존성이 높은 비행기를 좀 개발을 해달라라고 해서 두 가지 요구가 생긴 거예요. 하나는 이제 초음속으로 좀 날 수 있게 좀 해달라. 속도가 빠르면 아무래도 격추가 어려울 테니까 그렇게 이제 좀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스텔스로 좀 만들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초음속으로 날 수 있는 B1B 랜서가 있고, 그다음에 스텔스기 B2 스피릿이 이제 등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초음속 폭격기도 나왔지, 스텔스 폭격기도 나왔지, B52는 퇴역해도 되겠네? 라고 했는데 그게 또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 때문에 안 된다. 일단 이 두 전략 폭격기, 나중에 개발된 두 전략 폭격기가 가격과 운영 유지비가 좀 많이 들어가요. 어느 정도냐면은 시간당 비행 비용을 따졌을 때 B52H가 72,000달러인데 B1B는 63,000달러, B2는 135,000달러로 해서 거의 이제 B2는 2배 가까이 들어간다는 거죠. B1B는 오히려 더 싸잖아요. 그래서 그럼 B1B 쓰면 되겠네라고 할 수 있는데, B1B는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할 텐데 실제 B52에 비해서 그렇게 대단한 장점이 없어요. 굳이 B1B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B52 대량 생산하고 있었으니까 계속 생산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B52를 계속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군 입장에서는 그냥 B52 계속 쓰자.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B52 정비를 잘하면 2050년까지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50년까지 B52를 쓸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 B52가 아까 말한 이제 단점이 있잖아요. 격추가 잘 된다는 거. 이것 때문에 당연히 공군 조종사들이 이제 싫어할 거 아니에요. 여기 몰고 나갔다가 떼죽음 당한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용도를 좀 바꿨어요. 옛날처럼 적대국 한가운데 들어가서 융단 폭격하는 그런 용도로 이제 쓰지 않고, 실제로 요즘은 전쟁을 그런 식으로 하지도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다리를 맞춘다.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전략 폭격기가 가가지고 저 높은 데서 다리 근처에다 폭탄을 그냥 수십 발을 우두두두 떨어뜨려요. 그럼 그 중에 하나는 다리를 맞추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전쟁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멀리서 정확하게 한 발을 딱 쏴요. 한 발을 떨어뜨려요. 그러면 그게 이제 유도 폭탄 아니면 미사일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 다리를 맞춥니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비용을 낮추는 거죠. 폭탄을 100발 쏠 거를 한 발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니까. 대신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폭탄 자체가 뭐 유도 기능이 있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전략 폭격기가 아니라 그냥 전폭기, 뭐 F-15 같은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조공으로 날아가서 정확하게 걔를 맞추고 이렇게 도망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52도 옛날처럼 융단 폭격하는 그런 용도로는 지금은 안 쓰고 어떻게 하느냐? 그 B-52가 워낙에 탑재량이 많으니까 무거운 순항 미사일이나 아니면 유도 폭탄들을 잔뜩 싣고 그러고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멀리서 유도 폭탄 같은 경우는 거의 순항 미사일급으로 멀리 날아가니까 막 100km까지도 날아가고 그래요. 그래서 멀리서 폭탄 떨어뜨리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전하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공권을 확보한 뒤에나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무기가 됐어요. B-52는 옛날처럼 뭐 베트남 전쟁처럼 전쟁 한복판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융단 폭격하고 그런 이제 비행기는 더 이상 아닙니다. 멀리서 이제 제공권 확보한 뒤에나 쓰는 그런 무기가 됐고요. 항속 거리가 16,000km나 되니까 장거리를 뛸 수 있다는 얘기는 채공 시간이 그만큼 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근접 항공 지원에도 이걸 활용합니다. 근접 항공 지원이라는 건 뭐냐면 육군 부대가 막 전투를 하다가 적이 저쪽에 많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직접 타격하기 너무 어려워. 그러면 공군에 호출을 해가지고 야 저기 좌표 어디에 적들이 있으니까 거기 좀 때려줘라고 하면 얘가 가서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적들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동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발견하자마자 바로 연락해서 바로 때려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대포가 와서 쏘기에는 대포도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다음에 미사일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B-52를 근처에 띄워놓고 빙빙 돌고 있다가 연락 받으면 바로 가서 폭탄 딱 떨어뜨리고 돌아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많이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B-52가 이제 제공권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빙빙 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빙빙 떠 있다가 뭐
지대공 미사일 맞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소국을 대상으로만 쓸 수 있는 무기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프간 전쟁이라든지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코소보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쓸 수 있어도 뭐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B-52가 출격을 하면 여기에 이제 핵무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무시무시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또 특이한 게 2010년께 B-52H의 핵폭탄을 더 이상 탑재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전략폭격기 매뉴얼이 있는데, 이 매뉴얼에 보면 B-52에 탑재하는 무기 리스트가 있어요. 거기에 핵무기가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핵폭탄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에 날아가다가 핵폭탄을 뚝 투하하잖아요. 그 핵폭탄은 더 이상 싣지 않는 걸로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적진 한 복판까지 들어가서 떨어뜨려야 될 텐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 격추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핵폭탄을 싣지 않고 대신에 뭘 싣냐면은 공대지 핵 미사일, 순항 미사일, 핵 순항 미사일은 탑재를 합니다. 그래서 뭐 핵무기를 탑재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멀리서만 쏘고 도망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B-52가 워낙에 오랫동안 환갑이 넘은 비행기다 보니까 각종 우유곡절을 많이 겪었어요. 황당한 사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황당한 사고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2007년 핵무기 실종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2007년이면 뭐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잖아요. 21세기 들어서 있었던 일인데, 2007년 8월 29일 B-52H 한 대가 AGM-129 순항 미사일 6발을 싣고 노스다코타주의 마이넛 공군기지에서 루이지애나 박스데일 공군기지로 비행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일이냐면 AGM-129 순항 미사일이 핵미사일이에요. 탄두에 핵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순항 미사일인데 아주 낡은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AGM-129는 이제 폐기를 하고 신형 이 순항 미사일로 다 바꾸자라고 해서 이걸 이제 폐기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미사일이 마이넛 공군기지에 많이 있는데 이거를 박스데일로 옮겨서 박스데일에서 이제 이거 폐기 작업을 하는 그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반년 가까이 계속 B-52를 이용해서 실어 나르고 있었던 거예요. 6발씩 이렇게 실어 날랐던 거죠. 자, 그런데 웃기는 건 뭐냐면은 이 마이넛 공군기지에 순항 미사일이 잔뜩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재고가 쌓여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핵탄두가 다 탑재돼 있었는데 미사일만 폐기하는 거지 핵탄두는 폐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핵탄두를 분리시키고 미사일만 싣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직원들이 이제 군인들이죠. 군인들이 아무튼 뭔가 실수를 했어요. 핵탄두를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탑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핵탄두가 달린 채로 그대로 박스데일 공군기지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내려가지고 해체하려고 딱 보니까 탄두가 왜 있지? 보니까 핵탄두야. 뭐야 이거?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은 보낸 마이넛 공군기지 측에서는 36시간 동안 핵탄두가 없어졌다는 걸 몰랐다고 합니다. 핵탄두가 자기네 공군기지에서 핵탄두가 없어졌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받은 쪽에서 몰래 숨겼으면 이거는 뭐 영영 완전 실종 사건이 될 뻔한 그런 사건이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핵무기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해서 국방부 공군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건과 관련된 수많은 관계자가 핵무기 취급 절차를 전혀 따르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드러났어요. 그렇게 해서 4명의 사령관이 해임 되고 대량 징계, 처벌 이런 게 이루어졌고 공군부 장관, 공군 참모총장도 사임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미국이 이제 발칵 뒤집혀가지고 야 공군 이거 핵무기 관리 똑바로 못한다 안 되겠다라고 해서 공군 글로벌 타격 사령부라는 걸 따로 창설을 해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핵무기 관리에 이렇게 이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핵무기와 관련해서 B-52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때 말고 옛날부터 많이 있었는데 1959년 10월 15일에 미시시피주 콜럼버스 공군기지에서 핵폭탄 2개를 탑재하고 비행하다가 켄터키주 상공에서 공중급유기와 충돌하는 그런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락을 해버렸어요. 1961년 1월 14일에도 B-52G가 추락을 하는 바람에 핵폭탄 2개를 투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추락하다가 잘못하면 이제 다 터져버리니까 핵폭탄 2개를 미리 투하를 하고 이제 추락을 한 거죠. 1961년 3월 14일에도 마찬가지로 핵폭탄 2개를 싣고 가다가 연료 부족으로 추락하는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연료가 샜나? 1964년 1월 13일에는 마찬가지로 핵폭탄 2개를 탑재하고 가다가 산해 충돌을 했어요. 이건 또 무슨 황당하게
산이 있는데 산을 못 봤나 보죠. 1966년 1월 17일에는 스페인 상공을 날다가 공중구비기와 또 충돌을 해가지고 두 개 핵폭탄이 이번에는 좀 사건이 컸어요. 핵폭탄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이게 핵폭탄이라는 게 우리가 옛날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핵폭탄을 투하하거나 아니면 핵미사일이 날아가는 거를 우리가 중간에서 요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핵폭발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핵폭발이라는 거는 핵물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폭발하는 게 아니고 이걸 아주 정교하게 기폭 장치를 통해서 자극을 줘야지 핵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핵물질 자체는 핵폭탄이라는 것 자체가 핵물질을 감싸는 아주 튼튼한 용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웬만큼 때려가지고는 깨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뭔가 잘못 다뤄가지고 핵폭탄이 부서져가지고 안에 있는 핵물질이 쏟아져 나와버리는 그런 이제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당연히 이제 방사선 오염 피해가 발생을 했겠죠. 또 이제 하필이면 스페인 상공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B-52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B-52의 장단점 그리고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